엄마, 내 아기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제 배를 찼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핏기 없는 얼굴로 절규하는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뜨겁게 솟아올랐습니다. 수연아,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 저 짐승 같은 것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게 다짐하고 즉시 병실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것은 불과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 딸 수연이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세상의 모든 빛이 제 딸에게 쏟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돈댁은 누가 봐도 명망 있는 사업가 집안이었고 신랑 될 아이는 번듯한 인물에 깍듯한 예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의 소박한 행색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수연 씨를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하고 머리를 숙이던 사위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평생을 숨어 살다시피 한 제 과거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그 무게가 싫어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 조용히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수연이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이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수연이의 결혼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자 제 모든 희생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예식장 한편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혹여나 딸의 앞날에 흠이 될까 싶어 친정 식구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실 법도 한데 아버지는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하셨고 오빠는 언제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윤희야라는 말과 함께 두둑한 봉투만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들의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오직 수연이 엄마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수연이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잘거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자상함과 시부모님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이런 행운이 나한테 와도 되나 싶을 정도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내가 행복하면 됐다.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라고 대답해주곤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햇살처럼 밝았고 저는 그 햇살 아래서 제 남은 생이 평온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수연이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어른들 생신상을 차렸다고 했을 때 저는 밤새 준비한 레시피 노트를 건넸습니다. 제 손맛이 깃든 음식을 먹으며 사돈댁 식구들이 기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가 칭찬받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수연이의 세상은 온통 분홍빛으로 가득 찬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홍빛 세상에 처음으로 회색빛이 드리운 것은 결혼 후 서너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생활이 바빠서 그러려니 시댁 어른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걸려온 수연이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별일 없지? 나는 그냥 잘 지내. 그 그냥이라는 단어가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캐묻고 싶었지만 딸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는 유난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전화하고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수연이가 울음을 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미세한 떨림과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는 듯한 다급함이 밤새도록 제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그 후로 수연이와의 통화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한참 뒤에야 회의 중이었어요. 혹은 손님들이 와 계셔서라는 짧은 문자가 돌아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되어도 수연이의 목소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주말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다음에 엄마. 이번 주말엔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죄송해요. 그 다음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생기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강한 신호였지만 저는 애써 그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제 평화로운 세상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수연이가 평소 좋아하던 제철 과일과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싸들고 무작정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간 저를 보고 사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장모님, 어서 오십시오.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자네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랬지. 우리 수연이는 어디 있나? 아, 수연이요. 지금 2층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그의 눈동자에서 찰나의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제가 2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수연이가 푹 쉬어야 하니 제가 반찬만 전달하겠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의 완곡한 거절에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감도는 서늘하고 어색한 공기, 그리고 사위의 과장된 친절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계심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위스키 병과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재떨이에 비벼 꺼진 시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분명 혼자 마신 술은 아닐 텐데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반찬통을 건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2층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이 제 예민한 신경 탓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윤희야, 너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다. 내가 상상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야. 내 사위는 점잖고 내 사돈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잖니. 그렇게 억지로 필사적으로 제 자신을 세뇌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왜 말도 없이 찾아왔냐며 타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감기 몸살 기운이 좀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시면 저 곤란해요. 시어머니께서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 사위의 차가운 눈빛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딸의 차가운 목소리 앞에서 모든 질문이 목구멍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나의 기우일지도 모른다. 괜한 걱정으로 딸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연이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가 돼. 할머니가 되는 거 축하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모든 어색함과 불안이 사라지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 가장 좋은 식재료들을 사와 태교에 좋다는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집에 음식을 싸들고 갔을 때 오랜만에 본 수연이의 얼굴은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임신 사실에 대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수연이의 긴 소매 아래로 언뜻 비친 검붉은 멍 자국을 보고 말았습니다. 팔은 왜 그러니? 아, 이거 어제 장 보다가 넘어져서. 내가 좀 칠칠치 못하잖아, 엄마. 수연이는 화들짝 놀라며 소매를 끌어내리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저는 차마 더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몸 조심해라. 이제 혼자 몸 아니지 않니라고 말하며 애써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제 유일한 행복이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비겁한 어미였습니다. 저는 그 멍 자국이 불행의 전조라는 것을, 이미 제 딸이 지옥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굳게 닫힌 딸의 방문 너머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꿈이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아침은 언제나처럼 잿빛이었습니다. 밤새 귓가를 맴돌던 딸아이의 희미한 신음소리.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연이는 강한 아이니까. 그리고 이제 곧 아이 엄마가 될 테니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필사적으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불길함. 망설이다 받은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박수연 씨 어머니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여기는 한국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따님이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치셨습니다. 빨리 와보셔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들었을 때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이었습니다. 의사는 무감정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산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서 안타깝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번 딸의 팔에서 보았던 검붉은 멍 자국, 어색하게 웃던 위태로운 표정,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왔던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너지면 제 딸은 영원히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창백하게 질린 채 하얀 시트 위에 인형처럼 누워있는 수연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했던 딸의 마른 팔과 다리, 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제야 제 딸이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홀로 견뎌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 딸은 얼마나 엄마를 불렀을까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제 온몸을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수연이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제게로 향했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복물 터지듯 멈추지 않는 오열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 아기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제 배를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제가 몸을 함부로 굴려서 그렇다고 엄마는 저 너무 억울해요. 너무 무서워요. 딸의 절규는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제 딸이, 제 어린 양이 늑대 소굴에서 홀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의 곁으로 다가가 차갑게 식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제 위로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알면서도 저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값비싼 향수 냄새를 뒤섞어 풍기며 나타난 사돈 부부, 그리고 그 뒤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사위놈이었습니다. 사돈 한 사람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딸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 삿대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병원에서 연락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기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우리 집안 망신은 다 시키고. 그 여자의 목소리는 위로가 아닌 질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딸이 저들의 아들 때문에 아이를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는데 저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고작 이것이라니.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당하긴 뭘 당해? 지가 부주의해서 계단에서 구른 걸 가지고. 임신했으면 조신하게 집에만 있을 것이지 어딜 싸돌아다닌다고. 그러니 이 사달이 나지. 하여튼 근본 없는 것들은 이래서 안 돼.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저들은 모든 책임을 제 딸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돈 양반이라는 자도 거들었습니다. 안사돈, 이 일로 우리 집안 명성에 금이 갈까봐 걱정이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병원비랑 위자료는 두둑이 챙겨줄 테니 없던 일로 합시다. 괜히 시끄럽게 만들어봤자 서로 좋을 거 없지 않소. 그들은 내 딸의 고통과 내 손주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그들은 제 앞에서 위자료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잔인한 태도에 제 안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잡고 있던 딸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없던 일이요? 위자료요?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병실에 울렸습니다. 사돈 부부는 제 달라진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뭘 더 바라는 거요? 설마 이걸로 우리 발목이라도 잡을 셈인가? 본데 없는 집안인 줄은 알았지만 경우까지 없을 줄은 몰랐네. 본데 없는 집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요. 당신들 눈에는 내가, 내 딸이 그렇게 보였겠지요. 하지만 당신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수연이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호랑이를 기꺼이 깨우겠다고.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한번 쏘아봐 준 뒤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거대한 괴물들을 상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딸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윤희야. 내가 무너지면 수연이는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입어온 낡고 빛바랜 한복 대신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깨에 딱 맞는 재킷과 몸에 붙는 치마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옷은 제게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어제의 윤희가 아니었습니다. 온화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굳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수를 위해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더 이상 순박하고 힘없는 시골 아낙네로 보이지 않기 위한 위장. 저는 낡은 나무 상자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오빠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인 대표 변호사 윤태준.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이름이 가진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저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힘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오만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서울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 유독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통유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인이라고 새겨진 금빛 현판. 제 오빠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숨막힐 듯한 고급스러움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모두가 최고급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 뭉치를 든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어색한 정장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1층 로비의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윤태준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이라고 전해주십시오. 제 이름을 들은 여직원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의아함. 그녀는 아마 대표의 가족 중에 이런 행색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아,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여직원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과장될 정도로 공손한 태도로 제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대표님께서 지금 바로 뵙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그 낯선 호칭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잘하는 짓일까? 이렇게 오빠를 찾아와 내 치부를 드러내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모든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대표 집무실, 그 중앙에 제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지만 오빠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 하지만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과 꼿꼿한 자세.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왔구나, 윤희야. 그 따뜻한 한마디에 지난밤 필사적으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오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왔던 제 서름이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 뒤 제가 겨우 진정하자 오빠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가져다 준 따뜻한 차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이의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폭력의 그림자, 제게 사실을 숨기려 했던 딸의 위태로운 거짓말과 저의 비겁했던 외면, 그리고 결국 벌어진 끔찍한 비극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사돈댁의 오만한 태도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꽉 담은 입술과 주먹을 쥔 손에서 저는 그의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복수하고 싶어요. 제 단호한 대답에 오빠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디까지 원하는데? 단순히 그놈을 감옥에 보내는 거? 아니면 이혼시키고 위자료를 받아내는 거? 아니요. 그런 걸로는 부족해요. 그들이 제 딸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들의 돈, 명예,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거리로 나앉게 만들고 싶어요. 제 딸이 느꼈던 절망과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제 눈에서 살기가 번뜩이는 것을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동생이 맞구나 하는 듯한 묘한 안도감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줘야지.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하게 해주마. 오빠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부터 우리 법무법인의 모든 역량을 강성그룹 사건에 집중한다. 기업 금융, 공정거래, 형사 파트의 모든 에이스들로 특별팀을 구성해. 목표는 단 하나, 강성그룹의 완전한 해체다. 탈세,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들이 저질렀을 법한 모든 비리를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다 털어내. 그리고 오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성그룹의 외아들 박민준. 그놈은 폭행, 상해치사 혐의로 즉시 고소 준비해. 증거는 차고 넘칠 테니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언론에도 자료 뿌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놈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알 수 있도록. 오빠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은 아무 질문 없이 고개만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고 거대한 법무법인은
제 복수를 위해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제는 한 기업의 운명을 뒤흔드는 복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빠는 다시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다. 괜찮겠어?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지옥을 받는 걸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럼 시작하지. 그날 이후 저는 정인이 마련해준 별도의 사무실에서 복수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변호사들은 강성그룹의 재무제표와 내부 거래 자료들을 분석하며 비리의 흔적을 찾아냈고 형사팀은 병원 진료 기록과 수연이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며 박민준의 상습적인 폭행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가져오는 보고서를 읽고 필요한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외면해왔던 제 배경과 제 혈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저는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오직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과 함께 깊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딸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저를 본데없는 집안이라며 모욕하던 그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제 복수심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제게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오빠의 법무법인 정인의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제 공간에서 저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실장이라 불리는 오빠의 오른팔이 제게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보고는 언제나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강성그룹에 대한 1차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박민준 씨의 폭행 및 상해치사에 대한 형사 고소장 역시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그들이 강성그룹에 보냈다는 내용 증명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딸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이 건조하고 법적인 용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 상해로 인한 유산. 그 단어들을 눈으로 좇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감상에 젖는 것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요? 예상대로입니다. 강성그룹의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들 법무팀 수준이 어느 정도죠? 국내 10위권 로펌입니다만 저희 정인의 상대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 실장의 대답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제가 누구인지, 그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사돈이었던 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번호를 확인한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자 그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시오, 안사돈.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요? 어디서 되지도 않는 변호사 하나 사서 우리를 협박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침묵에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당장 그 고소인지 뭔지 취하하고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 그럼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당신과 당신 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게 될 거야. 명예훼손, 무고죄, 우리가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지. 협박과 욕설이 섞인 그의 말을 듣고 있던 김 실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저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뭐야?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 개인 휴대폰이 아니라 제 변호인을 통해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그쪽에서 고소하신다니 조만간 경찰서에서 보게 되겠군요. 그럼 그때 뵙죠, 박 회장님. 저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의 당황한 숨소리가 제게 작은 승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김 실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놀아줘야 우리가 파고들 틈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그날 이후 강성그룹은 예상대로 저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언론에는 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파렴치한 모녀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몇 개 실렸습니다. 물론 그 기사들은 정인의 언론팀에 의해 몇 시간 만에 모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쏘아 올린 화살이 결국 자신들의 심장을 꿰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매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는 처음 며칠간은 식음을 전폐하고 말 한마디 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딸에게 죽을 먹이고 잠든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깎은 과일을 한 입도 대지 않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주려고 해. 내가 겪은 고통, 내가 흘린 눈물을 되갚아주려고 해. 그러니까 제발 기운 차려. 내가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엄마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어. 엄마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해. 제 말에 수연이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연이는 제가 떠준 죽을 반 그릇이나 비워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100만 대군을 얻은 것과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정인의 특별팀은 강성그룹의 두꺼운 갑옷을 벗겨낼 작은 틈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강성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혐의.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관련 자료들을 제게 가져와 보고했습니다. 강성그룹 박 회장이 차명으로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회사들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용처는 불분명하지만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좋아요. 그걸로 시작하죠. 국세청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국가기관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이었지만 그 파문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강성그룹 전체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는 중견기업 K사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착수라는 짧은 단신이 보도되었습니다. 강성그룹은 아직 그 K사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성이 견고하다고 믿으며 저와 제 딸의 작은 반란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사위놈 박민준에게는 경찰의 소환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으며 유사는 아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제가 제출한 진단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이 제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언론에 조금씩 흘리세요. 박민준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돈으로 무마했던 기록들, 그리고 수연이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의 증언도 확보하세요. 그녀라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입을 열지 않았지만 저희가 신변 보호를 약속하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준의 상습적인 폭행과 사건 당일의 진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얽혀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있는 딸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새 수연이는 창밖을 바라볼 정도의 기력을 회복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곧 끝이 보일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 제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복수의 끝이 어디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내 곁에 있는 한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강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저희 반격에 맞서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교묘한 회계장부 조작과 로비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에 대한 경찰 조사 역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그의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언론은 며칠간 떠들썩했지만 곧 더 자극적인 다른 사건들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인의 사무실로 출근해 김 실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피로와 초조함이 짙어졌습니다. 강성그룹 측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그들은 이미 정관계에 두터운 인맥을 형성해 놓았고 저희가 접근할 때마다 한 발 앞서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것은 저였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었고 저는 하루하루 말라가는 딸의 얼굴을 보며 복수심과 함께 초조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수연이는 이제 제법 기력을 차려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곁에 앉아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우리 주말에는 휠체어 타고 병원 앞 공원이라도 나가볼까? 수연이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병실 TV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 바로 제 사돈이었던 박 회장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는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기자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아주 오랜만에 먼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만하면 안 될까? 뭐라고? 그냥 다 잊고 우리끼리 살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엄마까지 다치는 거 난 더는 못 보겠어. 딸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복수심이 오히려 딸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오빠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나약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이 싸움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기는 한 걸까? 오빠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더니 서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 뭉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읽어봐. 스크랩된 기사들은 모두 30년도 더 지난 빛바랜 옛날 신문들이었습니다. 그 헤드라인에는 한결같이 윤성환 대법원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상징, 윤성환 대법원장 취임, 부정부패 척결을 외친 강직한 소신, 모두 제 아버지에 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법과 정의를 위해 사셨지.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으셨어. 너와 나는 그런 분의 자식이다, 윤희야. 오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랩 뭉치 가장 위에 있는 신문 기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단독 윤성환 대법원장, 외아들 윤태준, 군 병역 비리 의혹 제기한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그것은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노력했던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오빠가 억울하게 병역 비리 의혹에 휩싸였을 때 아버지는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덮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모든 의혹을 벗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태준아, 진실을 향한 길은 언제나 고되고 외롭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빠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본데 없는 집안이라는 그들의 모욕에 저 스스로 제 뿌리를 부정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제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위대한 법조인의 딸.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부터 플랜 B를 시작하죠. 플랜 B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상관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돌멩이를 던지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면전을 시작하죠. 그날 오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에 한 장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성그룹 박민준 상무의 상습 폭행 및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 박수연 씨, 전 윤성환 대법원장의 외손녀로 밝혀져 보도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찍은 영상 편지가 첨부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단정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윤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딸에게 가해진 끔찍한 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딸의 남편이자 강성그룹의 상무인 박민주는 상습적으로 제 딸을 폭행했으며 급기야 뱃속의 아이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돈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제 돌아가신 아버지 윤성환 전 대법원장님의 명예를 걸고 제 딸에게 가해진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청렴한 법조인의 이름 윤성환이 거론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이전까지 단순한 재벌과 스캔들로 치부되던 사건은 사법부의 명예를 건 정의 구현이라는 거대한 상징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일면 톱기사로 다루기 시작했고 인터넷에서는 박민준과 강성그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강성그룹의 박 회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제 오빠 윤태준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급함과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저희 아들놈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빠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너무 늦었습니다. 박 회장님. 당신이 내 동생에게 본데 없는 집안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과 당신 회사의 운명은 끝난 겁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실에서 딸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 가득 제 아버지의 생전 사진과 제 영상 편지가 번갈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딸.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윤성환이라는 이름의 등장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의 호소는 청렴과 정의의 상징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업고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롭고 그 어떤 군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단순한 재벌과 스캔들로 치부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던 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앞다투어 강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는 탐사보도팀을 꾸렸습니다. TV와 신문, 인터넷의 모든 헤드라인은 강성그룹과 박 회장 일가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는 기사들로 도배되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앞은 연일 규탄 시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전국적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마트에서는 그들의 제품이 소비자들의 항해 속에 매대에서 치워졌고 거리에서는 그들의 광고판이 분노한 시민들이 던진 계란과 페인트로 얼룩졌습니다.
부패한 재벌이라는 낙인이 찍힌 강성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은 탐욕과 부도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들끓자 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가기관들도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전의 소극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본청 조사국의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 세무조사팀을 강성그룹에 급파했습니다. 수십 명의 조사관들이 본사 건물로 들이닥치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파란색 박스들은 마치 그들의 죄악을 담아내는 관처럼 보였습니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직접 나서서 강성그룹의 본사와 박 회장의 자택, 그리고 관련 계열사들까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굳게 닫힌 저택의 철문 앞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그들이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정인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거의 1시간에 한 번꼴로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강성그룹이 지난 10년간 수십 개의 유령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1조 원대에 달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박 회장과 아들 박민준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해외의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회장의 비밀 금고가 발견되었습니다. 금고 안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상납한 로비 장부가 나왔습니다. 장부에 언급된 이름만 수십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강성 게이트가 될 것입니다. 박민준의 개인 컴퓨터와 클라우드 계정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영상은 수백 개에 이릅니다. 피해자 중에는 연예인 지망생과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박민준을 상습 폭행 및 상해치사 혐의와는 별개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여 수사 중입니다.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보고를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히려 깊은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제 손으로 한 기업을, 그리고 그곳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죄책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병상에서 죽어가던 내 딸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어떤 동정심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강성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다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고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고 그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의 제국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연일 전문가들이 나와 강성그룹의 부실 경영과 부도덕성을 비판했고 그들의 성공 신화가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박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와 제 오빠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눈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쇼를 벌였습니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낡은 양복을 입고 나타난 그는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저의 죄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선적인 눈물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비겁한 책임 회피에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내 아들놈은 어딨냐? 내 재산이 내 것이냐? 다 우리 세금이다. 와 같은 고성과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는 결국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쫓기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딸과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통쾌함일까, 연민일까, 혹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일까? 저는 그저 딸의 마른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도 이제 아들을 잃은 거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허무함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가죽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 적힌 아버지의 글귀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복수와 닮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의 끝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만 한다. 복수의 끝은 언제나 공허할 뿐이니. 아버지,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는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회장 일가가 빼돌린 은닉 재산을 모두 찾아내세요. 스위스 비밀 계좌든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든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찾아내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세요. 그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더러운 돈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지옥이 될 겁니다. 이것이 제 복수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돈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이 제 딸에게 주었던 고통을 되갚아주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이제 곧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그 푸른 하늘 아래 제 딸 수연이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딸은 이제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증인도 피해자도 아닌 그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위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민준을 엄벌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는 각성하라. 와 같은 구호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그들이 돈으로 샀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고 모두가 재판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눈빛은 사라지고 초점 없는 눈동자와 죽음의 공포에
질린 창백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버지, 박 회장이 헬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제 딸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민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박수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극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입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박민준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아닙니다. 아니에요와 같은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그의 아내이자 제 사돈이었던 여자는 결국 방청석에서 실신하여 끌려나갔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에 끼친 해악, 그리고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박민준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절규하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은 제 딸이 병상에서 흘렸던 피눈물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이 법정 구속되는 바로 그 시각, 강성그룹의 운명도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조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혐의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법원은 강성그룹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때 재계 순위 수십 위를 넘나들던 거대 기업이 창립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강성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본사 건물에서 주식회사 강성이라는 현판이 철거되는 장면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한때 그들의 성공 신화를 상징했던 그 현판은 이제 크레인에 매달려 초라하게 끌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인의 특별팀은 박 회장 일가가 스위스 비밀계좌와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대의 은닉 재산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그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더러운 돈이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 역시 아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가 아들과 함께 수의를 입고 교도소로 향하는 모습은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본데없는 자들의 비참한 말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마지막 남은 그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들이 살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위압적인 위용을 자랑하던 그 저택은 이제 붉은색의 압류 딱지가 곳곳에 붙어있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원의 잔디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누렇게 말라 있었고 화려했던 분수대는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집행관들이 남아있는 가구와 집기들을 밖으로 실어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제 소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샹들리에, 유명 화가의 그림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헐값에 경매로 넘어갈 압류 물품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저택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제 사돈이었던 박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명품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그녀는 이제 허름한 옷차림에 넋기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가구들이 실려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사부인 아니 여사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천벌을 받으려닙니다. 제발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이 집만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생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녀의 눈물 섞인 애원을 들으며 저는 병실에서 그녀가 제게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기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저는 제 바지를 붙잡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요? 당신 아들 때문에 제 딸은 아이를 잃었고 제 손주는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내 딸이 흘렸던 피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제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 당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선고입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잔인했던 복수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어색한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박민준과 박 회장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곱씹게 되었고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강성그룹은 이제 역사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딸의 곁으로 저의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예전처럼 마냥 포근하고 안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수의 대가로 얻은 평화는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수연이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보상받으려는 듯 사소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 노력했습니다. 수연이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저는 딸을 위해 매일같이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점차 웃음이 돌아왔고 텅 비었던 눈동자에는 다시금 희미한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 수 없다는 것을. 그날의 비극은 우리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박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찢어버리려 했지만 수연이가 제 손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한번 읽어봐요.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일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딸의 말에 마지못해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그의 서툰 손 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님께 염치불고하고 이렇게 펜을 듭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일 밤
제가 저지른 죄를 곱씹으며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괴물로 키운 죄인입니다.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 결과 제 아들은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방관했습니다. 제 오만함과 무지가 제 아들을 그리고 여사님과 따님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100번, 1000번 사죄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지켰어야 했던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제 가족의 웃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딱 한 번만 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 아들을 한 번만 만나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 아이에게도 마지막으로 사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사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용서라니. 감히 용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을까? 하지만 편지 마지막에 적힌 사죄할 기회라는 말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딸? 모르겠어, 엄마. 하지만 어쩌면 이게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우리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면회실, 투명한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수의를 입은 박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빛나던 눈은 깊게 패였고 잘 빗어 넘겼던 머리는 엉망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그리고 장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만이 차가운 면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는 겨우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당신을 그리고 우리 아기를 해치던 그날의 꿈을.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곳에 들어오고 나서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놈은 평생을 이곳에서 속죄하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다만 정말 미안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닌 자신의 죄를 후회하는 한 명의 초라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수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아니, 하지만 이제는 그만 미워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언제나 공허할 뿐이니 아버지의 글귀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의 공허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미움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내 딸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 몇 달 뒤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함께 요리를 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수연이는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그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기분 좋은 바람, 그리고 지저귀는 새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고마워,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 끝에 제가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딸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더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상처의 흔적은 영원히 남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댄 채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리고 내 딸이 선택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길고 잔인했던 복수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